2025년 7월 20일 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단지는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여름 더위로 창문이 열린 집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평범한 주말 저녁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밤 이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에서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든 강력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주인공은 60대 남성이었다. 그는 한때 가장이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가족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특히 아들과의 갈등은 수년 동안 이어졌고 결국 서로 얼굴조차 보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거의 본 적이 없었고 아파트 주민들조차 그는 늘 혼자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기억했다. 사회적 관계망은 완전히 끊겨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쌓여온 불만과 분노를 풀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점차 극단적인 사고에 사로잡혔다. 인터넷과 음지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무기 제작 자료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 실제로 사제 총기와 폭발물 제작을 시도했다. 그의 집안은 점점 위험한 실험실로 변해갔다. 방 한쪽에는 금속 부품들이 쌓여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화약 성분으로 의심되는 물질들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들을 조립하고 시험하면서 점차 자신이 원하는 무기들을 만들어냈다. 사건 당일 아들은 가족과 함께 집에 머물고 있었다. 그날은 특별한 날도 아니었고 단순히 가족끼리 모여 시간을 보내는 평범한 저녁이었다. 그러나 피의자는 오랫동안 품어온 계획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총기를 챙겨 아들의 앞에 나타났고 주저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총탄은 그대로 아들의 몸을 꿰뚫었고 아들은 쓰러졌다. 가족들은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총성이 울린 순간 아파트 주민들은 처음에는 무엇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곧 이어진 비명과 소란에 사람들은 놀라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 곧바로 112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경찰과 구급대가 현장으로 출동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아들이 숨을 거둔 뒤였다. 문제는 피의자가 현장에서 도주했다는 점이었다. 경찰은 즉시 수사망을 가동했다. 아파트 CCTV 분석과 차량 추적을 통해 피의자가 서울 서초구로 이동했음을 확인했다. 긴급 수배령이 내려졌고 경찰은 몇 시간 만에 피의자를 검거했다. 체포 당시 그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고 담담하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경찰을 경악하게 했다. 그는 집 안에 폭발물을 설치해 두었다고 자백한 것이다. 경찰과 군의 폭발물 처리반은 즉시 그의 주거지로 출동했다. 주민들은 긴급히 대피해야 했다. 아이들을 업고 뛰어나오는 부모, 약봉지를 챙기다 허겁지겁 뛰쳐나온 노인. 집 안에 있던 애완동물조차 챙기지 못한 채 뛰쳐나오는 모습이 이어졌다. 한밤중에 아파트 단지는 순식간에 공포와 혼란의 현장으로 변했다. 폭발물 처리반이 집 안에 들어갔을 때 곳곳에 설치된 사제 폭발물이 발견되었다. 무려 15개의 폭발 장치였다. 일부는 이미 작동 준비가 된 상태였다. 만약 그것들이 실제로 폭발했다면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다행히 전문가들의 신속한 해체 작업으로 모든 폭발물은 안전하게 제거되었다. 대형 참사는 가까스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 내살인 사건을 넘어 사회 전체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다. 한국 사회는 총기와 폭발물이 철저히 통제되는 나라다. 총기 범죄는 드물고 테러에 준하는 사건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 상식을 완전히 뒤엎었다. 개인이 인터넷과 불법 루트를 통해 총기와 폭발물을 제작하고 그것을 실제 범행에 사용했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충격적이었다. 사건이 알려지자 언론은 연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송도 아파트 총격 사건, 한국판 가정 내 테러, 사제 총기와 폭탄. 국가 치안의 경고음이라는 제목이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인터넷과 암시장에서 불법 무기 제작 정보를 차단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은 피의자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했다. 그 안에는 수많은 무기 제작 자료, 해외 사이트 접속 기록,
폭발물 제조 방법 등이 담겨 있었다. 그는 단순한 우발적 범행자가 아니었다.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온 계획범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는 아들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까지 갖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재판은 사회적 관심 속에서 시작되었다. 법정에 선 피의자는 범행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아들과의 갈등을 이유로 들며 오랫동안 무시당하고 버림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의 진술을 단순한 개인적 감정으로만 보지 않았다. 사제 총기와 폭발물 준비는 단순한 가족 간 다툼을 넘어서는 사회 전체를 겨냥한 위험한 행위였기 때문이다. 재판정에는 유족들이 자리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고 가족들은 고개를 떨군 채 피의자를 바라보았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를 인간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규정하며 중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숙제를 남겼다. 첫째, 사제 총기와 폭발물에 대한 통제 문제다. 한국은 총기 소지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 관련 정보가 쉽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그러한 허점이 실제로 어떤 참사를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둘째, 사회적 고립과 가족 갈등의 문제였다. 피의자는 오랫동안 사회와 단절된 채 고립된 삶을 살았다. 그 과정에서 심리적 문제를 키워갔고 결국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개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셋째, 범행의 파급력과 위험성이다. 만약 경찰이 폭발물을 제때 발견하지 못했다면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니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전체를 휩쓰는 대형 참사로 번졌을 수 있었다. 이는 단순한 개인 범행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였다.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단지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렸다. 주민들은 여전히 그날의 총성과 대피 방송을 잊지 못했다. 아이들은 악몽에 시달렸고 일부 주민은 결국 이사를 떠나기도 했다. 사람들은 그날 밤을 송도의 검은 여름밤이라고 불렀다. 시간이 흘러도 이 사건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교훈으로 남아있다. 법과 제도의 허점,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 그리고 개인이 고립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극단적 위험까지. 아버지가 쏜 총성은 단순히 아들을 겨눈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향한 경고음이었다.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사건이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